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좋은 역사는 아니지만 가슴이 아픈 숫자들이 지금 계속 화면으로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하락이 있는 날 이분의 인사이트는 어떤지 또 차분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진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보면서 진짜 왜 눈을 비빈다고 하는데 진짜 비빈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깜빡하고 다시 보긴 했어요. 이게 네. 맞나 지금. 그러게요. 오늘 이 하락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전체적인 총평이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저도 이런 하락은 뭐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약간 놀랍기도 하고, 음. 네, 좀 당황스러운 건 이제 저도 약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게 예전에 이제 이 자리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좀 리스크를 과대평가했었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란의 리스크에 대해서 봤을 때 미국이 이겼다고 평가하고 시장이 조금 안도할 때 좀 불안하다. 2주 정도는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리스크는 좀 과소평가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가장 궁금하신 건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이 바닥인가 아닌가 이게 뭐 버블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존재할 거잖아요. 어제 오늘 사실 이 정도로 빠지는 날 도망가야 되나? 라는 생각과 더 사야 되나? 면에서는 이런 고민도 하셨을 수 있고 물론 가만히 있는 게 답이다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도망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의 전제를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봐야 되거든요.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약간 붕괴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전 세계가 약간 위험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리스크가 크게 번지면 도망치세요. 진짜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미국이 많이 빠지질 않아요. 네, 미국 시장 일단은 버티고 있죠. 뭐 2% 정도, 뭐 어제 1% 빠졌고 최근에 낙폭해봤자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은 안 빠진다고 하더라도 중동의 원유나 LNG를 많이 들어오는 게 아시아니까 아시아가 많이 빠지는 게 맞아라고 하기에도 일본이나 중국, 대만의 증시보다 우리나라가 유난히 많이 빠졌어요. 그럼 이유는 하나네요. 그동안 가장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낙폭이 빠졌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란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 그게 정말로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하면 WTI 가격도 훨씬 더 올라갔어야 되고 만약 그렇게 됐다 그러면 미국채 가격이 올라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채 금리 가격은 떨어졌어야 돼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근데 그런 흐름이 안 보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시스템 위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때렸다라고 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거고. 그럼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때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오른 게 굉장히 큰 버블이었던 거냐? 아니면 뭐 실적 기반으로 좀 올랐는데 단기에 좀 과대 상승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조금 하락했던 거냐? 그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하죠. 그 외국인 수급을 보면 사실 오늘 뭐 막판에 약간 매수 쪽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네. 어제까지 하면 9거래일 오늘도 장중에 판 규모 보면 뭐 10거래일 이렇게 팔았다고 만약에 본다면 사실 전쟁 이슈로 팔았던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은 미리 계속 팔고 팔고 있었죠. 있었던 거니까 그럼 우리만 너무나 계속 시장을 갈 거다 이렇게 좀 취해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외국인들의 그동안에 팔았던 어떤 연속적인 흐름들을 보면 하게 되는 것도 맞긴 하거든요. 뭐 항상 뒤에 그렇게는 하죠. 네. 그래서 그 전에 방송들에서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내려갈 때는 생각보다 이 어깨에서 못 판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네. 이 어깨에서 또 산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거든요. 진짜로 진짜 위험한데 이번 시장을 보셨으니까 꼭 생각하실 게 올라갈 때 좀 줄여주고 까치밥을 남겨둔다. 다른 사람도 먹을 거 남겨두지 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하락에서 무조건 내가 이 자리에서 산다라고 하는 하락 어깨에서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부터는 조금 덜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수가 상당 부분 레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원래 투자했던 것에 비해서 내가 못 샀는데 이제 영끌해가지고 딴 데서 끌어와가지고 내가 더 배팅해 보겠어라고 하는 마인드는
앞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이번 텀은 일단은 괜찮은 것 같다. 네, 이번 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시스템 위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올랐던 것 플러스 이란에 대한 여파, 이란의 어떤 그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여파가 조금 더 클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격이 우리나라 시장에 일시적으로 왔다. 이런 느낌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시스템 위기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물론 뭐 정도의 차이도 있고 그 영향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겪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 기업들의 이익 추정이 올라와 이런 어떤 명분으로 여기까지 온 게 한꺼번에 훼손이 되냐? 그것도 만약에 아니라면 네. 그럼 단지 그냥 급하게 올라서 이 정도로 빠진다? 이걸로 설명이 다 가능한 건지도 사실은. 지금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한국 시장이 진짜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뭐 작년 대비해서 보면 코스피 지수는 1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또 벤치마크라는 게 있어요. 그 벤치마크 대비해서 한국의 비중이 지나치게 올라온 건 맞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시면 MSCI 같은 데서 보면 선진국 지수가 있고 뭐 개발도상국 신흥국 지수가 있어요. 그럼 신흥국 지수에서 우리나라 편입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버렸으니까 한국의 편입 비중이 확 올라버렸잖아요. 그럼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여야 돼요. 근데 그게 계속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 좀 기다렸다가 지금 외국인들은 작년부터 팔긴 팔았지만 좀 기다렸다가 지금 좀 과열권에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매도가 나왔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리밸런싱 이슈도 있었고 2월 말. 그래서 그 매도 물량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개인들의 힘으로 그걸 오히려 이겨냈고 반작용이 지금 세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개인들이 굉장히 강한 투매를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ETF가 지금 보면 금융투자가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ETF가 결국은 시장의 하락 압력을 또 높이고 있어요. 올릴 때도 ETF 중심으로 올라왔는데 올리고, 네. 내려갈 때도 이거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스켓을 파는 느낌? 그렇죠. ETF를 네. 팔 프로그램 때는. 매도가 나와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은 반대예요. 코스닥은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매도하면서 그냥 쭉쭉쭉 빠졌어요. 아니 오늘 코스닥 그 장중 한때 선선 이탈 물론 마감 때 이탈해서 끝났지만 장중에 약간 올라가려는 흐름이 있었을 때 코스닥 레버리지 VI 걸리고 막 이 변동성이 진짜 엄청난 크죠. 시장이었어요. 특히. 네. 근데 지금 코스닥에서의 수급 동향을 보면 네. 개인들이 조금 이거 실수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어떤 실수요? 지금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그 4일 연속 순매수 규모가 2조 원을 넘어갑니다. 코스닥. 코스닥에서. 네. 네, 예전에는 한 2022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2천억 정도만 순매수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라고 했어요. 그런데 4일 전 2월 26일에 거의 5천억 순매수, 그리고 어제 7천억 가까이 순매수, 오늘 1조 2천억 가까이 순매수했어요. 이 정도로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예전에 이제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뭐 CFA 기반으로 검은물의 외국인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게 그런 작은 규모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기관도 뭐 금융투자 중심이긴 하지만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물론 이거 거의 ETF 영향일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의 물량들은 거의 다 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어제는 좀 코스피보다 버텼다가 오늘은 14%가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밀렸는데 개인이 1.2조 원, 1조 2천억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개인의 물량들이 많이 뺏겼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은 가벼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로 만약에 번진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근데 그럼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없냐라고 본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나는 크게 수익 낼 거야 그래서 몰빵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를 관점에서 좀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잠깐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코스피 코스닥 하락률 상위인데 지금 오늘 이제 3월 5일이죠. 오늘 3월 5일이 오늘 4일. 3월 4일 네. 잘못 적었네. 3월 4일인데 네. 3월 4일에 그 주가 변동률이 12.06% 하락. 역대 최고입니다. 네, 그 전이 이제 12.02%인데 이게 언제였냐면 IT 버블 때. 그러게요. IT 버블 때가 2000년대 빠진 게 이제 11.63% 하락했었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였거든요. 이때는 명실공히하게 이제 약간 시스템 리스크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때는 버블이 워낙 강하게 터졌던 거고
이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였으니까 이때 하락하는 것들은 뭐 납득할 만하다라는 건데 오늘의 하락은 이제 이란 충격에 대한 하락인 건데 이게 그러면 이때만큼 우리가 그 과거 이때 돌아볼 때만큼 정말 충격적인 거냐 그러면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어제 2026년 3월 3일에 이제 7% 하락을 해서 이때도 이제 역대급 하락이었어요. 어제.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2.1%가 빠졌고 과거에 봤더니 이제 2008년 10월에 7% 하락이 나오고 10%또 급락이 나왔대. 2일 연속 급락이 나왔을 때 보니까 일주일 뒤에는 좀 반등이 나오더라. 근데 1일 뒤에 이걸 하락보다 더 반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서 상승이 나오더라. 이때만큼 회복을 못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게 이제 보였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시점에서 도망쳐야 되나? 지금 시점에서 막 큰일 났네요. 도망칠까요? 이렇게 보시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여기서 도망치면 잘못하면 지금 이제 하락 사이드카를 맞았잖아요. 상승 사이드카를 한 방 딱 맞으면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사람이 못 사거든요. 특히나 개인 투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내가 봤던 가격에서 올라간 가격에서 절대 못 삽니다. 뭐 90% 이상 거의 못 사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자의 심장이 있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움직여 버리면 그 다음 상승장을 놓쳐버려요. 그게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렸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현금을 좀 놔뒀다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지금 상황에서 파셔야 된다, 판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아직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한 거기 때문에 지금 던질 필요는 없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하락에 대한 전반적인 소회와 개요로 이제 들은 거고 또 꼼꼼하게 자료 준비하신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이제 깊이 있게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데이 핫 이슈 해가지고 하락의 이유부터 해서 적어주셨는데 이거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얘기를 드릴 건지 한번 보면 하락의 이유가 이란 전쟁 때문인가 아니면 고평가 때문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고평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비중으로 본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 전쟁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많이 빠질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트리거는 됐을 수 있으나. 그렇죠. 네. 네, 어떤 핑계는 됐고 네.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어떤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었고 하락을 부르다 보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났나 보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더 불러일으킨 거는 맞는데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었다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 드릴 건 시장은 정말 버블이었나. 근데 저게 그러니까 죄송해요 작가님. 왜냐하면 고평가라는 거에 좀 네. 꽂혀서 저평가돼 있다가 정상화의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에 급하게 상승률이 올랐다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는데 고평가까지였나요?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논란. 고평가가 아니고 네.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외국에서 있었어요. 오. 네, 외국에서 아까 계속 최근에 보고서도 우리- 계속 있었고 네, 뉴스에서도 좀 부담이 있다는 얘기들이 네.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진행된 거기 때문에 제가 고평가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논란이 여기에 있었다.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려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 버블이었나? 고평가는 이제 버블이랑도 연관이 되니까 한국 시장이 정말 버블이었나? 그러면 이 버블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건데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설사 버블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버블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게 가격 조정이 됐어요. 가격 조정이 됐으면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PER 레벨이 떨어지잖아요. PBR 레벨도 떨어졌잖아요. 그럼 버블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거든요. 고평가에 대한 부분은 가격 떨어졌던 것만으로도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짚고 넘어가실 거고 그다음에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 그 이후에 넘어서 뭔가 더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고 화면 같이 좀 보여주세요. 네. 같이 좀 볼게요. 네. 네. 그다음에 오늘 시장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개인 투매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 동향을 체크해 봤을 때 여기는 정말로 개인의 공포가 좌우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 외국인은 그걸 다 끌어 담았단 말이에요. 자신감 있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시장 바닥은 언제 나오냐에 대한 또 생각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얘기 좀 들어가 보죠. 이란 전쟁은 결국에 그래서 빌미였을 가능성, 그러니까 영향이 없진 않지만 이 네. 정도
정도의 지수가 하락할 만한 그 정도 정당하게 이란 전쟁 때문인가 그런 것보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리거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죠. 네. 만약에 정말로 이란 전쟁이 문제였잖아요. 그럼 방산주는 올라야 돼요. 오늘도. 네. 네. 근데 어제는 올랐다가 오늘 다 빠졌죠. 그렇죠. 이거를 정말 전쟁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보면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빠졌어요. 일부 테마주들, 뭐 석유,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뭐 이런 아주 짜잘한 그런 테마주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패버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게 정말로 전쟁 때문이었냐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때문이라고 보기는 애매하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도가 오늘 굉장히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1,480원 선에서 좀 안정이 됐고, 그리고 외국인 강한 순매도가 진정됐다는 것 그 자체를 보면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가 완화될 리가 없거든요. 오히려 어제보다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그러지 않을 텐데 외국인 순매도가 잠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보다 더 많이 빠졌다. 이걸 또 이런 전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때 그걸 먼저 느끼고 파는 주체가 누가 될 거냐. 개인이 그렇게 팔아서 정말 이렇게 빠질 거냐.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이 그런 글로벌 동향들은 굉장히 빨리 체크할 거잖아요. 외국인이 팔아서 이렇게 밀릴 거냐라고 봤을 때는 외국인이 팔아서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시장은 적어도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기관, 뭐 ETF 쪽에서 많이 개인의 나왔다. 순매도. 뭐 이렇게 개인의 그렇죠. 순매도. 개인의 순매도. 네. 그럼 외국인이 사실은 많이 팔았다면 이란 전쟁도 영향이 좀 많이 있었구나. 환율의 영향도 있었구나. 근데 이런 부분이 주춤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요거는 빌미에 불과했다라는 그렇죠. 어떤 증거가 된다. 네. 약간 부담이 있었던 것에 대한 빌미가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유가도 봤을 때 WTI가 뭐 1, 2%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했던 것처럼 80불, 90불 이렇게 치고 가는 흐름이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란이 아직은 힘을 비축해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한 60억대 정도 되거든요. 60억 원. 근데 이란은 지금 발사하고 있는 게 구형 미사일 아니면 샤헤드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드론을 날리고 있어요. 근데 그 드론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를 격추하는데 60억, 70억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비유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천군 같은 경우에도 뭐 20억 정도는 네, 되는데 네. 그러면 요 미사일이 무한정 있겠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미군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상당 부분의 무기를 소진을 하고 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지금 축적해 놓은 신형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힘을 지금 아껴두고 있다는 우려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우디라든가 UAE, 카타르 이쪽으로 산유 시설을 친다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이 오겠죠.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WTI 급등이 없고 미국 선물도 보면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다우가 0.3% 하락, 뭐 나스닥, 러셀 0.6%, 특히나 러셀이 0.6% 정도 하락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지금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글로벌 큰 문제다. 뭐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큰 위기에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또 애매하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시아 시장도 니케이가 3.6% 마감했죠. 아까 제가 볼 때 4%대였는데 대만이 4.19% 정도 제가 아까 하락한 거 확인했는데 거기서 크게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보이는 게 있는데. 니케이 225가 3.6%.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글로벌 다른 시장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진 건 오케이. 근데 이란 전쟁 때문에 같이 뭐 동반으로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중동 의존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유에 대한 의존도는 일본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졌다는 건 분명히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존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차곡차곡 그러니까 속도를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좀 단단하게 다지면서 올라가는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랬다면 달랐을까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죠. 조정이 한 번씩 나오면서 또 매수 기회도 나오고 사람들의 심리가 좀 더 안정되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특히나 올해 시장에 머물렀던 분들이 굉장히 크게 불안을 느꼈어요.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뽀모도 느끼기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갈 네. 때. 네, 너무 4천에서 6천까지 다이렉트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분명히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 2월까지 바로 달렸잖아요. 네,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뭐 숏도 많이 들어왔을 거고 좀 하락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빠지면 좀 빨리 던져야지라고 하는 수요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차트를 보시는 분들 중에 보면 5일선을 굉장히 중요시하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5일선을 깨지 않고 반등하다가 어제 깨졌단 말이죠. 그거를 굉장히 리스크로 보면서 차트 보시는 분들이 많이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겹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 투데이 핫 이슈라고 던져주신 그 부분, 고평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밸류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평가돼 있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고 봤는데 요게 속도가 빨랐다는 건 오케이. 근데 고평가였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정리를 일단 좀 그것도 뭐 해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네.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매크로 마이크로 사이트 기준으로 말씀을 좋아요. 드릴게요. 나스닥 100의 PR이 포워드, 그러니까 12month 포워드 PR이 24배 정도 됩니다. S&P 500이 22배 정도 되고 있고 니케이 225가 23배, 24배 정도 되고 있어요. 오늘 빠져가지고 한 23배 정도, 22배 정도 되겠네요. 근데 코스피의 12month 포워드 PR의 수준이 지금 오늘 빠져가지고 8배 수준입니다. 12%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시장 대비해서 고평가냐라고 보면 좀 애매하죠.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시클리컬 같은 경우에는 PR이 낮은 게 안 좋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변동을 하니까 이익이 잘 나올 때는 뭐 잘 나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꺾일 거잖아 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PR 8배의 핵심은 뭐였죠? 반도체. 그렇죠. 근데 반도체를 올린 건 뭐였냐면 지금 물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 견인으로 뭔가 올라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급 제한 때문에 크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공급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가격이 불을 오를 출현해서 거야.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간 거다. 그럼 물량 뛰기가 아니니까 물량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물량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감소하면 쭉 가격이 빠지면서 마진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퀘스천 마크는 가격 플러스 마진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마진이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리스크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8배는 비싼 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8배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9배, 나는 내년에 뭐 10배, 12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비싼 게 돼요. 파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챌린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탄탄하게 다진다는 건 뭐냐면 지금 실적 좋아. 내년에 더 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다지는 건데 작년에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기억나세요? 작년에 10월까지 달렸다가 11월에 한번 크게 살짝, 좀 네, 둥그렇게 네, 조정을 네. 받고 나서 올라갈 때 그때 보면 지금과 달라질 게 뭐였어요? 반도체 좋다였는데 뭐 물론 이제 그 이후 낸드 이슈까지 부딪긴 했지만 그래도 좋아 했던 게 한번 뭐 회의를 가지고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또 봤더니 야 실적이 너무 좋아 1분기 너무 좋고 그래서 실적 좋아지니까 이 어닝 올리면서 주가 올려야 되고 그런 게 스토리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게 약간 탄탄한 거죠. 근데 지금 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지금 주가 올리고 실적 좋다고 하는 거 좋은데 이거 진짜 맞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4분기 실적은 확인했는데 1분기 실적 확인 안 했잖아요. 그럼 그거 확인하면서 갈 때 그러니까 뭐 4월 초에 실적 나오잖아요. 그거 확인했을 때 진짜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네. 충격적이네.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다시 들어오겠죠. 그런 게 탄탄하다는 거죠. 좀 천천히 가면서 탄탄하게 올라가는 거. 천천히 가면서 조정도 좀 받으면서 다지면서 근데 실적을 보니까 정말 좋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네. 한 단계 레벨업하고 이런 그렇죠. 과정들. 이거 믿었어야 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좀 속도가 빨리 왔으니까 충분히 뭐 지금 조정 받을 수도 있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8배, 9배라고 하는 거에 절대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다. 내년에 정말로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한국의 PR이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냐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거냐를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 거지 지금 이 8배의 절대적인 숫자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이제 추정 EPS 뭐 이런 실적이 계속 올라갔죠. 올라갔기 때문에 맞아요. 주가가 올라가도 이게 허상이 아니라 이거 정당화되고 있어 계속 이렇게 간 거여서. 그렇죠. 그쵸?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애널리스트의 추정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반도체 산업을 보는 애널리스트랑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형태에서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랑 달라요. 네, 시장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한국 시장이 너무 급등해서 우려하는 분들은 전략가들입니다.
네, 한국 시장이 100% 이렇게 오른 건 이상하다. 뭐 약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반도체 산업을 보고 있는 사람들, 뭐 CLS라든가 이런 식 계속 뭐 보고서 높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실적 좋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략과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국 시장이 좀 약간 무리해서 달린 게 맞아 보일 수 있죠. 그거는 뭐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우리 시장이 과열된 감이 있다라는 뭐 경고나 뭐 이런 전략적인 메시지들이 해외에서도 좀 나왔었다. 있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2월 28일에 네. 있었는데 요거 보시면 마이클 하트넷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분인데 지금 미국 경제 내부에서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분이 낸 자료에서 메인은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아니었고 메인은 일단 그 은행의 ETF, 은행 대출 ETF가 문제라서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3월 정도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코스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1월에 금 과열, 2024년 3월에 비트코인 과열, 그리고 2023년 여름에 M7 과열에 비견할 정도로 한국의 지금 과열 상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3월 중순이나 3월 말 정도에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란 전쟁 전이었죠. 그런 코멘트를 했단 말이죠. 이게 2월 말에. 2월 28일에. 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정말로 시장을 면밀하게 보면서 이게 한국 이게 모르고 있네 바보 같네 말하면서 이제 투자를 할 건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베트남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베트남 지수에 투자하는데 베트남에서 정말 실적 크게 좌우한 그 하나 기업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베트남 지수는 더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생각할 건지 아니면 베트남 지수 자체를 보면서 보통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할 건지라고 생각한다면 보통은 후자로 그냥 베트남 지수 좋아? 뭐 베트남 시장 좋아? 약간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렇죠. 뭐 투자를 부유지수 하는 게 하나만. 많죠. 네, 뭐 네. 중국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느낌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봤다고 한다면 뭐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 당연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EWI 네. 굉장히 미국 시장 장중에도 열기가 뜨거웠는데 어제도 그렇고 좀 크게 빠지고 3배짜리 ETF인가요? 그것도 뭐 40% 이상 빠지고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네. 세배 ETF는 오늘 거의 청산되겠는데요. 그 정도예요? 아니 14% 12% 빠졌으면 청산까지는 아니겠구나. 네, 36% 빠질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리고 간밤에 메모리 쪽 이쪽도 미국 시장에서는 좀 빠지는 게 안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하고도 네. 명절이 그런데 또, 네. 어제 마이크론 7%가 빠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그 전날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NXT에서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거는 뭐 마이크론이 빠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유동성 이탈의 조짐은 좀 보이긴 했었고 특히나 AI 쪽, 인프라 쪽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테마주들 조정이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이미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미국의 시장 조정이 더 이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 상태에서 그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 것 같다. 미국 상황 자체가 주식시장 상황 자체가. 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얘기를 다 결과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어차피 예언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누구도 그건 예언을 그렇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좋다 할 때는 좋은 것밖에 안 보이고 맞아요. 안 좋다 할 때는 안 좋은 것밖에 안 보이는데 분명한 건 우리가 좋다 하는 순간에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뭐 일본 같은 데 보면 좋다 사람들이 편하게 지내는 순간에 그 밑에 지각파는 충돌을 하고 있고 그 힘이 응력이 이렇게 웅축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진이 팡 터지죠. 주식시장이 비슷해요. 안 좋은 뉴스들은 좋을 때 좋다 할 때는 그게 다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쌓여가요. 밑에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뭔가 그 버블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이슈 같은 게 지금 이란 전쟁 같은 게 툭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뭉쳤던 힘이 퉁 터지면서 안 좋은 뉴스를 다 갖다 붙입니다. 네, 그게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심리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뭐 우리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라고 할 게 알고 있었죠. 뭐 노출된 것도 있었고 근데 저거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약간 무시했던 것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뭐 그냥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분명 이번 상승은 반도체 때문에 오른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3조 호황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저유가 그다음에 약달러 저금리에 따른 상승이 분명히 있었다. 그 힘을 분명히 받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근데 댓글에서 저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도체 때문에 네가 헛소리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보세요.
지금 고유가 갔죠. 그다음에 강달러 갔죠. 그다음에 고금리 갔잖아요. 딱 3개 맞으니까 한국 시장 급락 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좋고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고 좋다 그러면 저 유동성에서의 뭔가 이탈 조짐이 보일 때 왜 급락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유동성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유동성이 계속 풀릴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퀘스천 마크가 붙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서 저는 이 위기가 만약에 봉합이 되면 전고점 돌파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했던 7천이 간다 그러면 지금 5천대니까 거의 40%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건데 단기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위기가 봉합이 되면. 네, 봉합이 되면. 여전히 유동성은 이탈 조짐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생각보다 더 센 강도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놓쳐버리면 오히려 고점에서 이제 아니면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비싸게 산 상태에서 수익 못 나오고 그때 만약에 밀려버리면 좀 팔지도 못해요. 그리고 길게 물려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지금 좀 무섭더라도 분할 매수하는 관점을 좀 가져가시는 게 20%가 조정이 나왔으니까 양시장이 약간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반등이 나올 때는 조금씩 줄여가시는 것도 괜찮다. 특히나 지금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분할 매수했다가 좀 팔아보고 다 팔진 말고요. 뭐 산 거에 절반 팔아보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 다음에 그러면 매수 수량이 좀 늘어날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확 올라갈 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이제 이슈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트레이딩하면 안 되죠. 그리고 다시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뭐 5% 올라가면 5% 줄여야지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실적이 좋고 하더라도 매크로 이슈 딱 흔들리면 빠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들 얘기 듣고 뭐 실적 좋다 이것만 믿고 가는 건 우리나라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착각하는 게 미국은 항상 좋아, S&P 항상 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미국의 산업을 주도하는 건 금융이라든가 그다음에 빅테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빅테크의 기본적인 성향은 실적이 쌓여가거든요. 스노우볼처럼 쌓여가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쌓여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업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좋을 때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업황이 안 좋고 회사가 정말 무너질 것 같다,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럴 때 좀 길게 가져가 볼까? 나는 뭐 부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좀 길게 가져가 볼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지금 장투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장투하면 괜찮지 않을까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위험하죠.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빠져버리면 삼성전자 주가 반토막 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그렇죠. 네. 근데 반도체 가격이 영원 불멸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볼 수 있냐? 그거는 불가능하죠. AI 투자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 것뿐이지 지금 AI 투자를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어느 한 업체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캐펙스는 줄어들 거고 그러면 가격에 충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장투의 개념으로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 알겠습니다. 사실 뭐 장 작가님하고 한 3, 4천? 4천? 뭐 그때부터 7천 얘기도 했었고 뭐 그런 긍정적인 얘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는 제 기억이 나는 게 그 공식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피자 지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 전쟁에 대해서 이런 거 사실 계속 얘기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늘 말씀해 주시고 부정적으로는 조심해야 되는 우려점도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이 시장의 심리라는 게요. 네. 어떤 부분은 어쨌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안 들려요. 네. 제가 뭐 약간 조심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가시면 좋겠어요. 뭐 지난주 얘기할 때 댓글에서 보면 네네 알겠습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안 들려요. 진짜로 좋을 때는 이런 것들 다 묻힙니다. 네. 그리고 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역적처럼 돼버렸죠. 너 때문에 수익 못 냈어 막 이렇게. 근데 결과적으로 보고 나면 그 시점보다도 약간 먹었던 것보다 더 크게 뱉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1%, 2% 수익 더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어제 그렇게 급락이 어제도 뭐 지수가 코스피가 7%
네, 빠졌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10% 이상 이렇게 빠지고 보니까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샀어야 됐나? 라는 분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네. 근데 오늘은 그분들이 어제 안 사길 다행이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럼 오늘은 샀어야 됐나? 그러니까 이건 다 무슨 고민이냐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볼까라는 느낌과 바닥이 어디지? 단기적인 바닥이 언제 나오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가야 됩니까? 일단 심리 지수로 네. 얘기를 드리면 어제 하락할 때는 이거 빠진 좀 안 빠, 덜 빠지는데 아니 좀 많이 빠지는데 좀 사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랬거든요. 오늘 빠질 때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어떻게 되지? 약간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가 아니고요. 팔아야 되나를 오늘 더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럴 때가 바닥이에요. 그렇게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바닥인데 진짜 공포에 질려서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이거 매수할 매수 버튼을 누를 용기도 안 나는 시장이었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봤을 때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우려가 너무 과도할 때는 반대로 상승의 힘이 있고 상승의 힘, 너무 긍정의 힘이 과도할 때는 하락의 힘이 존재한다는 건데 지금은 좀 과도해 보여요. 몇 가지 얘기를 좀 들으면 상승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인라인한 상승을 기대하거든요. 아니면 계단식 상승 정도를 기대하는데 실제 시장은 절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뭐 때려 맞아요. 항상 올라가다 때려 맞고 올라가다 때려 맞고 하는데 그 올라가다 때려 맞는 수준이 생각보다 크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좀 과하게 빠진다라는 것들을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락장에서 매도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사이드카 이후에 사이드카예요. 이거 자료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네,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여기 봤을 때 이게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어젠가 오늘인가 나온 자료거든요. 근데 매수 사이드카를 동반하면서 올라갔던 지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고 진짜 얼마 안 있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던 건 뭐죠? 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더 빠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5%에 오늘 팔았어요. 근데 마이너스 지금 7%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어 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8%가 팡 뛰어버려요. 그럼 못 사요. 어떻게 사요? 내가 이걸 두려워서 팔았고 내가 여기서 먹어서 땡큐 했는데 어떻게 사요? 그리고 지금 12% 빠지는데도 절대 못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더 밀리거나 조금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매수 버튼 쉽게 못 누릅니다. 왜? 그만큼 신중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 5%라도 분할 매수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버튼을 눌러야 생각이 더 돌아가고 그래야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 매수하는 용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정말로 이슈가 해소된다 그러면 그 매수 버튼을 눌렀던 용기를 기반으로 해서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보라.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서 30%, 40%, 50% 또는 100% 이렇게 지를 자리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지르면 안 되고 특히나 레버리지를 막 황창 질러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먹어야지 라고 할 그런 자리는 아니죠. 변동성이 분명히 심화될 자리니까. 하지만 용기는 그래도 내볼 수 있다는 거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된 내역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아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말수가 좀 잘 안 들어가지고 약간 커졌네요. 네. 보면 2011년. 네. 2011년이 뭔지 아세요? 그때가 유럽 재정 위기가 있을 때였어요. 이때 연속으로 막 매도 사이트가 발생하면서 안 좋았던 시기였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시기였죠. 그리고 2024년 8월 이때는 뭐였냐면 샵눌 미국의 경제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엔캐리 아니에요? 엔캐리 최종산이 같이 나왔어요. 그죠. 네, 엔캐리 최종산이랑 그다음에 샵눌 얘기가 공동으로 나왔을 때가 이때였고요. 그다음에 작년 4월은 뭐였지? 이때는 기억 안 나네. 그다음 관세. 네? 관세. 맞아. 관세 충격 있을 때. 이때는 금방 해결해 버렸고 2025년 11월은 그때 맞아요. 그때도 이제 관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리고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였고. 그다음에 올해 2월 지금 올해 2월이 뭐가 있었지? 연초에 네, 잠깐 충격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방송했을 때구나. 달러 강세로 가면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3일 7% 하락했고 오늘 12% 추가 하락했는데. 워시 충격도 있었고. 네. 그런데 2020년에 보니까 매도 사이드카 이후에 바로 매수 사이드카들이 이렇게 발생하다라는 거예요. 7%, 8%막 급등해 버리잖아요. 이게 내일 아니면 모레 이렇게 그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지 않을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여기서 매도 이렇게 급락하는 걸 일단 심리적으로 봤죠. 눈으로 봤죠. 네. 그리고 나서 급등하는 걸 내가 못 따라간 상태에서 딱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 이후에 매수를 잘 못합니다. 진짜 추가로 그러니까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 가격을 받는데 내가 이거 비싸게 어떻게 사라고 하는 심리가 진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요게 진짜 많다, 이런 상황이 많았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올해 2월도 그랬죠. 올해 2월 2일에 매도 사이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26년 2월 3일에 바로 매수 사이트가 나오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때 워시발 아마 그런 거였는데 좀 요때도 과했나 뭐 이런 심리가 빠르게 그렇죠. 좀 돌려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전쟁 이슈다 보니까 그리고 네. 장기간 계속된다 뭐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걱정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저는 장기전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할 거는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보타지. 뭐죠? 어떤 이게 음. 그 이란이 음. 테러라든가 미사일, 드론을 통해서 산유국들의 정유시설, 산유시설 이런 것들을, 원유 정제시설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걱정이 크게 안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저는 미국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공격하는 것들을 공중 타격하면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지금 드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공중 정찰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다가 이란 쪽에서 뭔가 특이한 동향이 있으면 거기에 바로 폭격을 해서 이란이 드론을 날리려고 하는 순간 공격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드론 공장을 포착한 다음에 드론이 뭐 하루에 400대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장을 포착해서 망가뜨리면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격이 가능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을 일단 조금 제거할 수는 있을 텐데, 이 무기가 유출되고 또 개인들이 나가서 뭔가 테러를 하는 것들, 이거는 쉽게 막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발생하냐 안 하냐가 저는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란은 신정체제였기 때문에 이게 종교 성전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이게 다른 데랑은 또 다르게 또 강하게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좀 걱정되죠. 네, 그거 이외에는 지금 상황에서 전쟁 때문에 크게 두렵다라고 할 게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에 대한 이슈 자체는 충격을 받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공급발 인플레이션 때문에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근데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있기 위한 전제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막았잖아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완화될 건데, 어제도 충격을 받았던 건, 가장 큰 건 이제 카타르 LNG 시설 멈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국가들, 다른 중동 국가들의 시설이 멈출 거냐, 이게 좀 관건이니까 그거를 한 2주 정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그 이제 심리적인 실제로 가격이 뭐 오르고 내리고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인플레까지 연결이 되는 건 사실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일인데 네. 당장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기름 한 방울 못 나가게 한다, 다 불태워버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인플레, 그래? 그러면은 금리까지 연결이 돼서 이제 금리를 못 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심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영향권에 있는 거고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뭐 이런 시스템, 어떤 연결되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타격감 뭐 이런 걸까요? 뭘 제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세요?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인플레 역시. 근데 말씀드렸지만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두려웠다라고 음. 하면 미국 시장 이 정도 반응으로 안 그쳐요. 네. 이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미국 시장 더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빠질 건 아닌 것 같다, 전쟁으로 인해서라고 그래서 이제 판단하는 거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네. 빠진 거는 우리만의 좀 급격하게 올라간 이게 사실은 비중이 제일 큰 거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쟁 리스크가 여기서 커지면서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을 하고 WTI가 뭐 80불, 80불 올라간다. 그러면 도망가야죠. 그때는 지금 판단과 완전 다르게 도망가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제를 봤을 때는 낙폭이 과한 건데, 만약에 그런 시스템 리스크가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면서 지금도 안 들어오면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리스크를 짊어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아예 안 지겠다라고 하면 수익을 낼 수도 없어요. 그거는 알고 대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도 앞서서 이제 좀 했었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작가님은 살짝 오늘은 안정된 감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다고 제가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1,470원대 야간에서는 1,500원 찍고 넘어서기도 했고 이거는 사실 뭐 외국인 우리가 수급을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요때는 사실 부담 요인 아니에요? 부담 요인이죠. 네. 부담 요인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3조 호황으로 인해서 유동성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반작용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반대로 보니까 이게 영향을 받으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버리니까 진짜 충격 받네. 제가 지난번에 달러 강세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 베센트가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했던 그 두려움의 존재가 느껴지셨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런 달러 강세가 더 강화되고 뭐 이게 102, 103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안전 자산에 대한 완벽한 선호가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버렸지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금, 은 이런 가격을 봐도 네, 안전 자산으로 지금 쏠리는 흐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가 갈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많이 팔면서 그 자금들이 이탈하니까 환율에서 더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단기 자금 이탈이 있었으니까 한국 시장을 더 위험 자산으로 보는 건가? 급등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많이 올랐어요. 뭔가 네.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뭔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뭘 먼저 팔까? 뭘 먼저 팔까라고 본다 그러면 많이 오른 것. 그렇죠. 많이 오른 거에서 팔아요. 그냥 수익 실현하는 거죠. 차익 실현하고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 심리가 그렇고 그건 기관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누구 제일 많이 오른 게 어디죠? 한국 시장이었잖아요. 1등이죠. 1등.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한국 시장의 밸류도 약간 부담스럽다면서요. 근데 유가 상승 약간 부담스럽다면서요. 그럼 뭐 팔고 보지 뭐. 이럴 힘들이 충분히 있었다.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료 오늘 좀 안 보여주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포인트 하나 좀 짚고 갈까요?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차트도 어느 많이 정도에서 갖고 좀 오셨는데. 네. 낙폭이 좀 제한될 네. 수 있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 좀 드려보고 네. 싶어서 그냥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얘기해 좋아요. 드릴게요. IT 버블 시기의 코스닥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 뭐 IT 버블 때 어마어마하게 계속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엄청난 폭락이 나와요. 이때 보시면 이렇게 월이 표시 안 돼 가지고 모르겠지만 2134에서 불과 뭐 한 두 달 만에 1455, 32%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1455에서 전고점을 돌고 2760까지 가버리죠. 단숨에. 이것도 한 두세 달 만에. 저는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보는 편인 거예요.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는다고 치면 지금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대비하면 지금 우리의 서 있는 지점은 1455 조 지점이에요? 저는 이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지점이 아니다. 이 지점은 시스템 리스크가 완전히 붕괴되고 버블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커졌을 때 그때 네. 버블이 무너질 때라고 빠졌는 거였는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빠진다거나 그런 징후는 아직 없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빠져야지 반도체 실적을 뭐 하향할 텐데 그런 징후가 아직 없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이 자리라고 논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아직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또 보시면 2760에서 2767까지 36%가 단숨에 빠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2925까지 찍었어요. 아 어질어질하네요 진짜 저것도. 네. 그러니까 오를 때 IT 버블이니까 버블 때는 계속 이렇게 올랐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런 챌린지가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시기의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금융위기 때 좀 줄여서 네. 화면이 안 줄어드네. 잠깐만요. 됐다. 됐어요. 코스닥이 금융위기 때 여기 보시면 2007년 7월이면 꼭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2007년 7월에 841을 찍고 그리고 나서 669까지 밀렸어요. 2007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리만 사태나 이런 것들은 2008년에 벌어졌거든요. 베어스탄스 파산한 게 이제 2007년 말 2008년 초 이럴 때 이제 벌어진 건데 그 전에 이미 꼭지로 가기 전에 코스닥은 한 20% 정도 조정이 나왔죠. 20% 조정이 나오고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 800대까지. 아, 근데 저걸 보니까 코스닥이 얼마나 못 올랐는지를 알겠어요. 느껴지시죠? 지금이 네. 978 네. 오늘 많이 빠져서 978선이니까 그렇죠. 978이니까. IT 버블 때 아까 2225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못 올랐 건 맞는데 어쨌든 20% 정도는 상승장에서 진짜 쉽게 나온다. 그리고 금융위기 마무리하고 나서 봤을 때 이때 무너질 때는 답이 없죠. 무너질 때는 3분의 1토막 그냥 납니다. 근데 그 중간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멈추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때 페이크에 속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페이크에 속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분명히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다음 넥스트 스텝스 올라와서 조정받을 때는 그때는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줄일 거예요. 코멘트를. 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코스닥 보실까요? 코로나 시기에 2000년 3월에 2020년 3월에 급락 나오면서 반등 나올 때 905에서 767까지 15.3% 단숨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1008에서 878까지 13% 단숨에 조정 나왔어요. 이게 상승 가도에 있는 와중에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게 없지 않다. 다시 한번. 그리고 코스피, 금융위기 때 코스피를 보더라도 2007년에 2085로 최고점 찍고 나서 1673까지 20%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쌍봉이라고 하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또 강한 반등이 1900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고점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2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지나치게 쫄 필요 없다. IT 버블처럼 확실한 버블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럴 때는 30%가 빠졌던 거지.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라고 우려했을 때도 보면 단기적으로 20%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제 쌍바닥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2008년 다시 한번 복귀 드리면 이때 페이크 상승이었죠. 이때 많이 당해서 물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고점이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는 쉬는 것도 중요하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유럽 재정위기 때도 보시면 2192 찍고 나서 단숨에 급락 나왔었거든요. 이때 1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물론 변동성이 있었지만 안정차지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도 저는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아직은 뭐 이란 사태가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 보면 2251에서 1439까지 36.1%가 하락했는데 이때는 뭐였죠? 완전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을 때. 그럴 때나 30%대 하락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하락할 때도 뭐 7.5%. 지금 여기서는 이때는 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35% 하락이 났지만 다시 보시면 반등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반등들은 적어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이 설사 버블이 무너지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20% 고점에서 무너졌을 때는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건 노려야 되니까 지금 강하게 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더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완전 고점을 지난 것 같지는 않다.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크 상승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써주셨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해줄 때 이게 페이크인지 아니면 또 연고점을 경신하고 갈 뭐 그런 어떤 느낌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시스템 리스크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시스템 리스크가 들어왔을 때 그걸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관련된 파산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게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금방 해소될 거야라고 조금 리스크를 축소? 완화?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리스크가 만약에 들어온다.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 같아요. 도망가세요.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금리가 지금 적어도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대출 쪽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항상 금융 위기들을 보면 항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의 그 금융 위기들을 보면 레버리지 론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대출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경기가 호황일 때. 근데 이게 점점점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게 허덕허덕 되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시스템 위기로 번진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번질 조짐들이 나오냐.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떤 중견 기업 이상의 기업이 파산을 하면서 실제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났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그때는 내가 적어도 얼마만큼 이상 현금을 비축해두고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이때 만약 바닥에 빠질 때 너무 과했으니까 반등할 때 좀 노려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을 좀 갖고 있으면 그때는 피해가 좀 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락한 데는 미국 증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블랙스톤의 뭐 환매
뭐 이런 금액이 너무 커졌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모대출 쪽에서의 잡음이 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 네. 뭐 예를 들면 유가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지만 천연가스가 사실은 상승세가 선물 상승세 보면은 더 심상치 않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유럽은 어쩌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인하를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리스크 인상 금리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쓸 부분은 아직은 좀 아닌가요? 좀 작은 그게 부분인가요? 궁극적으로는 가장 신경 쓸 부분이에요. 아. 금리가 가장 신경 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있을 거냐, 아니면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있을 거냐, 그게 진짜 위험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지금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에서 사모대출 관련된 이슈가 지금 4번째 터진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4번 연속으로 지금 뭔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 이론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이클 하트넷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이런 대출의 부실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 이번에는 바퀴벌레가 아니라 스컹크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가요? 기사에서. 예. 네. 그래서 이게 네.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고점이 아니다라고 얘기 네. 드리는 게, 아직은 뭐 시장에서 크게 리스크를 보고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것들이 추가 상향 조정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실천 뭐 도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정도 간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는 좀 비중 축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네. 근데 물론 그때 실천이 간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아마 제가 뭐 꺾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는 못할 겁니다.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네, 댓글들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장 이틀째 겪고 사실은 지난주 뭐 후반부터였죠. 뭐 이런 부분들 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무리 말씀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적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고 오늘 다 말씀은 해주셨는데 당부의 말씀만 한마디 남겨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시스템 리스크가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때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반등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누리려면 어느 정도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대응은 분할 매수. 네. 그리고 뭐 그게 5%든 10%든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밀리면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왜 이 시점을 틀렸을까, 아니면 이게 적절했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더 해보시는 그런 순간을 갖기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3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인사이트는 장우진 작가 인사이트와 함께 했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